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괌에 고립되어 있던 한국 관광객 3,400여 명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22일부터 초강력 태풍 마와르의 여파로 괌 현지 공항이 폐쇄됐으니 꼬박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거죠. 휴가지가 생지옥이 된 상황. 모레 정도면 다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만에 첫 한국행 비행기 곧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컸겠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네. 괌에서 출발한 항공기 언제쯤 도착할까요? 네, 진에어 항공기가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늘 오후 5시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189명의 관광객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광객들은 지금으로부터 1시간 40분 뒤인 8시 49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도 338석 규모의 대형 여객기를 투입해 괌에서 여행객을 태우고 오늘 밤 10시 45분 인천공항에 돌아오는 대체 항공편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0시 출발해 새벽 3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도 편성했습니다. 제주항공도 오늘 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운항편 2편을 마련했고 TA항공도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돌아오는 운항편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당초 괌 당국은 30일 운영 재개를 목표한다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가 이뤄지면서 정상화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현지엔 한국인 여행객 3,400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외교부는 한국에서 괌으로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는 총 11편으로 내일까지 약 2,500명의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도 괌 현지에 파견했는데요.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민들의 출국 수속을 지원하고 응급환자 대응, 현지 당국과 교섭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항공사들이 괌 노선을 정상 운항하면서 나머지 관광객 900여 명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괌에서 참 고생 많았죠. 갈 곳도 없는데 숙소에서 나가라 통보받고 고혈압 약이 떨어져 불안하고 그래도 믿을 건 우리 한국 국민들, 교민들 뿐이었습니다. 괌 현지 소식을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 활주로에 우리 국적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폐쇄 일주일 만인 오늘 공항 탑승 수속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괌 현지 주재 우리 공관 직원들도 노란 조끼를 입고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합니다. 운항 재개 소식이 알려지자 괌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내일 가요, 내일.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일자가 확정됐으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비행기가 투입됐고 관광객 수도 3,400명이 넘는 만큼 일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먼저 도착하셨던 분들이 먼저 돌아오게끔 하고는 있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서 항공사에서 대체편을 뭘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관광객이 모두 돌아오기까지는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더 괌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더딘 상황에서 여전히 단전 단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못 챙기는 상황에서 우리 관광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공개 채팅방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항 상황이나 호텔별 정기 수도 복구 현황, 문을 연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라면 같은 먹을거리나 해열제 같은 비상약을 나누며 돕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막 사람들이 올리거든요. 다 돌려가면서 쓰고 있긴 해. 정부는 괌 한인회와 협조해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현지 한인 의사가 진료를 보는 임시 진료소도 개설했습니다. 현지 교민사회도 비상식량과 생수 등을 나눠주며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집이 그리울까요? 다들 빨리 돌아오고 싶을 것 같은데 순서가 있나요? 돌아오는? 네, 우선 지금 괌 현지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 모두 3,400여 명입니다. 지금 인천으로 향하고 있는 첫 항공편 승객들은 현지 공항이 폐쇄된 22일 직후 결항된 항공편 승객들로 알려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발이 묶였던 승객들인 겁니다.
남은 관광객들은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항공사들은 결항편 순서대로 관광객들에게 예약 변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광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괌으로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는 총 11편인데요. 약 2,500명 수송이 가능하고요. 오늘 밤부터 차례로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모레는 약 2,700명 수송 가능한 항공편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수송은 모레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괌 현지 소식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괌에는 교민과 우리 관광객들을 다 합치면 8,000명 정도가 지내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만 놓고 봤을 때도 태풍 피해 관광객 최대 6,000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괌 당국이 밝혔고요. 또 한국인을 위한 비상 의료 대책까지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로 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수가 상당한데요. 태풍이 강타하자마자 SNS 채팅방을 통해 한국인 네트워크가 바로 형성됐습니다. 이곳에서 비상약과 비상식량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교민들이 직접 나서서 무료로 공항까지 교통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한인사회의 협조를 얻어 한인교회 등의 임시대피소 3곳을 마련해 운영 중이고요. 또 오늘 보낸 첫 국적기로 신속 대응팀을 현지 파견해서 괌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우리 국민 출국 수속 지원과 주재국 교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 예상 밖으로 오래 괌에 머물게 되다 보니까 또 금전적 부담도 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결항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은 체류비가 더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추가로 발생하는 숙박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단수가 됐던 날들은 숙박비에서 제외를 해주는데 아예 전체 금액 다 내야 되고 뭐 싫으면 나가라, 뭐 이러면 택시 잡아줄 테니까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늘길이 막히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단수, 단전된 숙소에서 연방을 신청을 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호텔 로비에서 노숙했다는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현지에서 전해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일단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천재지변은 여행자 보험의 보상 범위가 아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행사별로 1박당 성인 1인 기준 5만 원부터 1박당 10만 원, 최대 90만 원 보상안까지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의적인 거라면 여행사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행 간 그런 여행객들은 여행자 보험 들잖아요. 이거 들면 괜찮은 겁니까? 네, 우선 개인 여행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담보를 가입했냐 그 여부에 따라서 다른데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약관이 포함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없이 여행하신 분들의 경우엔 보상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지켜보면요. 여행 갈 때 이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천재지변인 만큼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피해로 발이 묶인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이후 이번 여름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시작될 텐데 휴가철 여행 계획하실 때에는 복용하시는 약은 넉넉하게 챙기시고 또 유아와 노약자를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 11개국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이 투표에서 미국도 한 표, 이들 11개국도 각각 한 표, 합치면 11표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국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태평양 도서국은 태평양 중부와 서부 그리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14개 섬나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제해상 요충지입니다.
이 가운데 11개국은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에 나섰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와 마셜제도 정상이 공개적으로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 공동선언문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태도국의 환영 의사가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한국이 유치 경쟁국 중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어 태도국에서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이어지는 외교 일정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세를 타는 상황.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 국제박람회 총회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메시지를 내며 총력 득표전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이 집회를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이 경찰이 지난 4년간 불법 집회 단체를 분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시위 전력을 파악하기 힘들어진 거죠. 국민의힘은 원상 복구를 검토 중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019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계약저지 집회를 연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뜯어내고 방패를 뺐으며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회를 몰살하는 등 집시법상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불법 폭력 집회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불법 폭력 집회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최근 민노총 1박 2일 노숙투쟁 이후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확보한 경찰 답변서에 따르면 전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이후 생긴 폭력 집회 단체의 정부 보조금 제한 규정이 2018년 삭제됐고 이후 불법 집회 단체도 더 이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 삭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관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경찰에 불법 폭력 집회 단체 선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제한 조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폭력 집회 지원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시민단체 정상화 특위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를 점검하고 회계 투명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윤리위 제소를 앞두고 당내 동정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내 최고 심판기구인 윤리심판원장이 당의 도덕성 위기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해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김 의원 국회 윤리특위 징계 상정을 앞두고 사실상 제명을 주장한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며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의 최고 심판기구이지만 돈봉투, 코인 성추행 등 일련의 사건에서 당의 늑장 대응과 관련자 탈당으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현재는 탈당해버리면 윤리심판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이후 당 징계를 피한 채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죄가 없는 날이 판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개혁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위 윤리심판원장은 탈당 의원들의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누굴 가리키는 듯한 모습인데요. 반문하는 듯하네요. 뭐뭐는요? 네, 대통령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SNS에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본인도 녹취가 나왔고 태용호 전 최고위원도 녹취가 나왔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네, 해당 녹취록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 옹호 요청을 하고 그 대가로 공천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라면서 대통령과 태 전 최고위원, 이진복 수석까지 다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이렇게 반문하는 건데 이 화법 누구를 연상케 하는데요? 네, 반문 화법이죠. 함께 보실까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돈봉투가 배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송 전 대표 반문 화법으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회의 이곳 저곳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민의의 전당을 오염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방문한 이유 누굽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찰 진관사를 또 방문했습니다. 오늘 김 여사는 파푸아뉴기니 마셜 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 8명을 진관사로 초청해서 사찰 음식과 차를 대접하고 장독대 등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소개했고요. 또 사찰을 둘러보고 명상 체험도 같이 했습니다. 네, 이 진관사라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조계종 사찰인데 네. 얼마 전에도 김 여사가 갔었죠. 맞습니다. 이달 초에 기시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와도 진관사에서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두 정상 배우자가 관람한 수륙제 법고무의 자료 화면인데요. 온 세상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의 불교 의식입니다. 김 여사는 법고무를 소개하면서 원폭 피해를 당한 히로시마 등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고요. 히로시마 출신인 유코 여사는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관사에 한번 가보니까 초청하기에 괜찮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요. 진관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가깝고 또 비구니 사찰이라서 여성 배우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음식을 알리기에 참 좋고 관광 코스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고 전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나 벨기에 왕비, 또 배우 리처드 기어 등 외국 명사들도 진관사에 다녀갔다고 하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BTS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 팬덤 정치 청산의 일환으로 팬카페 탈퇴를 요구받고 있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상황을 BTS와 팬클럽 아미에 비유했는데요. 리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BTS고 개딸이 아미라는 거네요. 네, 전에도 이 대표를 BTS에 비유하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BTS의 아미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고무하고 박수 쳐주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부 지지층의 과격한 행동인데 네. 아미가 그러진 않죠. 네. 네. 현 부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미는 다른 가수에게 욕설이나 협박은 하지 않는다.
팬심과 정치색은 다르다 같은 비판적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요. 정치인의 팬클럽, 높은 인기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그 애정이 지나쳐서 상대를 공격한다면 또 부담도 되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이 온라인 앱으로 처음 알게 된 다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훼손까지 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여성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비교적 작은 체격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 혼자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인지, 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덩거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 건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입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피해 여성과 접촉했고 사흘 뒤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이튿날 새벽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피 묻은 가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 묻은 옷가지와 신분증을 발견했고 피해 여성 집에서 나머지 시신 일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살해와 시신 유기 등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여전히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 훼손까지 한 점을 감안해 공범 여부와 계획적 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차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검거됐습니다. 아버지 시신은 아파트 물탱크에 숨겼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출동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급히 이동합니다. 오늘 새벽 0시 48분쯤 서울 중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모양의 핏자국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기계실 물탱크 안에서 목 부분이 수차례 흉기에 찔린 70대 남성 시신을 찾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어진 혈흔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이 아파트 5층에 사는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숨진 남성과 함께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열이 막 뛰댕기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못 놀기도 무섭더라고요. 경찰과 소방은 체포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우려해 이곳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체포한 아들 방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아들이 이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물탱크에 유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놓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추정 시각, 어머니는 외출 중이라 당시 집안에는 아들과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고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들이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받지 않는데도 계속 걸려오는 전화,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었는데요. 대법원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에게 얼마든지 불안과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40대 연인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남성 A씨. 여성이 거절하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찾고 있다. 내일도 오겠다고 하더니
여성의 어머니 집과 차량 사진까지 찍어 보냈고 여성은 결국 A씨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사람의 전화로 또는 발신자 번호가 안 뜨게 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걸쳐 29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한 번만 전화를 받았고 28번은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거나 찾는 순간 너는 끝이라는 섬뜩한 문자도 남겼습니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행동을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자는 스토킹이 맞지만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벨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로 표시된 건 말이나 음향의 도달이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전화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로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하급심에서도 스토킹 인정 범위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주유소에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가 참 쉽죠. 그래서 당연히 주유소는 금연구역이라 여기실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단속을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셀프 주유소. 여성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불씨가 남은 담배를 차량 주유구 가까이 갖다 대기도 합니다.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 등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유소가 흡연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가 이제 금연구역으로 이제 지정고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걸 적용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금연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어디에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곳에선 단속조차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차에서 담배를 피시던 분들은 있어요. 바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꺼달라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주유소에선 형사처벌 등을 경고하는 엄포성 경고 문구를 붙여놓고 운전자들 양심을 믿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다 붙었어요. 그렇죠. 형사처벌이라고. 지금 넘는 게 형사처벌한다. 주유소에선 작은 불꽃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유증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담배 불꽃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유소를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은 물론 위험한 장소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운전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 휴대폰 카메라는 이렇게 달 사진도 찍을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참 좋죠. 그런데 정작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 CCTV는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10대 중에 4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아예 CCTV가 없는 지하철도 많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 잠든 승객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남성이 주워 옆자리에 태연히 앉더니 문이 열리자 그대로 내립니다. 이 장면은 객차 안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확대하면 가슴에 상표까지 보이는 화질에 범인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CCTV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데 화면을 확대하면 사람들 인상착의조차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CCTV가 절대적이지만 화질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지하철 전 객차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그나마 설치한 곳도 40%가 기준 미달 저화질입니다. 국토부 기준은 최소 130만 화소인데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건 41만 화소에 불과합니다. 최신 휴대전화 카메라가 5천만 화소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화소가 낮으면은 직접 범행 장면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소가 낮으면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또 다른 혐의 입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환승 통로를 이동한 장면은 CCTV로 확인했지만 화질이 안 좋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곳은 청주시가 467억 원을 들여 만든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일을 마치고 찾아오는 저녁 시간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반쪽 자리로 운영 중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저녁 7시도 되기 전인데요. 벌써부터 축구장 운영 시간이 끝나서 한산합니다. 수백억을 들인 체육시설인데 밤에는 이용 못하는 사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골대를 정리합니다. 유니폼을 벗고 하나둘 짐을 챙겨 운동장을 떠납니다. 아직 날은 밝지만 축구장이 문 닫을 시간이 된 겁니다. 청주시가 지난 2020년 완공한 체육공원인데 무려 467억 원을 들여 축구장과 인공암벽장을 지었고 야구장 3개면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운동장을 비추는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가는 길목을 비추는 가로등만 눈에 띕니다. 바로 이 이유로 체육공원은 오후 6시 반이면 문을 닫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는 저녁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조명이 없으니까 너무나 아쉽죠. 수백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반쪽 운영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 체육시설이 지어진 위치였습니다. 청주공항과 공군이 쓰는 활주로에서 불과 1.5km 떨어져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인공암벽장에 조명을 켜고 검증 비행을 한 결과 조종사 대다수가 활주로 인식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인공암벽장 조명은 철거됐고 공군 측은 신규 조명 설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도를 낮추다든가 아니면 가로등 높이 낮추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간엔 조명이 없어서요. 카메라 불빛을 끄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컴컴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명을 갖춘 근처 다른 축구장은 예약 전쟁이 벌어집니다. 야간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정구정이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화 상태입니다. 운동장이 없어요. 그 시간대는. 거기를 잡으려고 아주 그냥 경쟁이 심해요. 청주시는 축구장에 돔구장 형태로 지붕을 덮어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만 100억 원의 예산이 더 듭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싼 땅을 사서 한 2코트를 더 만들 수 있는. 공사 중인 야구장은 지붕 설치가 어려워 야간엔 꼼짝없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체육공원 자리엔 원래 대규모 돼지 축사가 있었습니다. 악취 민원이 쏟아지자 축사 부지를 매입해 활용 방법을 찾았지만 조명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조명에 대한 조명은 누락이 된 상태로 협의가 가긴 갔는데 저희도 이제 나중에 이게 유사등화가 될 수도 있다. 수백억의 세금을 들이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대형 체육시설은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편의점을 은행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합니다. 골드바도 팔고 계좌 개설하고 환전까지 해주거든요. 더 다채로워진 편의점,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옆 황금색 자판기가 서 있습니다. 골드바와 금반지 등 각종 금 제품을 살 수 있는 금 자판기입니다. 매일 오전 국제 시세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오늘 기준 금 한 돈을 38만 1,000원에 팝니다. 반돈부터 10돈 골드바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버튼만 누르면 본인 명의 카드로 누구든 쉽게 금을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금은방을 안 가도 이렇게 편의점에 들려서 자판기로 금을 산다는 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금으로 해서 재테크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국 편의점 10곳에 금자판기가 도입된 이후 7개월간 28억 6,600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 편의점은 지난 1월 김포공항역 등 3곳에 환전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하루 평균 200건 이상 환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 점포에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원과 화상 상담이 되는 금융 특화 지점을 국내 4대 편의점 모두 많게는 3곳까지 도입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은 한 저축은행과 손잡고 연 최고 6% 금리의 적금을 출시했는데 닷새 만에 가입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반 도시락에 테슬라, 애플 같은 미국 주식 한 주를 무작위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넣어 판매한 편의점도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수만 5만여 개. 재테크에 관심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편의점들의 이색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임대차 3법의 후유증일까요? 올 하반기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가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역전세 물건입니다. 보증금 내줄 돈이 없는 집주인도 많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1,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2021년 9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23억 원에 나갔지만 최근 7억 5천만 원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대단지 아파트 전세 가격도 2년 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전세 가격이 최하 4억 5천에서 5억 이상 갔었는데 세입자분이 이제 빨리 나가기로 하니까 2억 8천에 하라고 하시고 원래는 3억 뭐 이상 이렇게 내놨죠. 이렇게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업체 조사 결과 올 하반기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만 1,508건. 이 가운데 45%가 2년 전 계약 때보다 현재 전셋값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집을 새로 구하고 있는데 나갈 때 돈을 바로 돌려받아야 제가 그 새로운 집에 입금을 할 텐데 그게 좀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유례 없는 역전세 현상은 2020년 8월 통과한 임대차법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임대료 인상률 5%를 피한 신규 계약의 전셋값이 2년 전 급등했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진 겁니다. 하반기 역전세 충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오늘 같은 휴일에도 지하철은 계속 달리죠.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 역시 휴일에도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 구내 식당이 수시로 문을 닫아서 직원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서울교통공사 본사 구내식당의 식단표입니다. 저녁 메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째 저녁 급식이 중단된 겁니다. 전동차 운행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직원들은 밥 한 끼 먹는 게 고역입니다. 저는 언제 상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든지 아니면 그냥 에너지바나 뭐 이런 간편식 그런 것들 위주로. 주방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사 구내식당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7명. 현재 9명이 배치돼 있는데 2명 넘게 휴가를 내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른 구내식당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천왕 차량기지 구내식당은 올해 18일간 문을 닫았고 또 다른 구내식당에선 지난해 42일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26곳 구내식당 중 1년 내내 정상 운영되는 건 위탁 운영 중인 6곳뿐입니다. 직원들은 지난 2018년 이후 이런 일이 더 빈번해졌다고 말합니다.
주방 인력이 정규직으로 바뀐 이후 장기간 병가나 휴가 사용이 늘었고 자리 비우는 기간이 늘면서 식당이 문 닫는 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2달씩 병가를 계속 쓰신다고 하면은 120%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식당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또 다른 비정규직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차별 없는 것이다, 뭐다 이렇게 전환을 했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해 놓은 거죠. 공사 측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원을 늘리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개선책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쏟아져 아쉬운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이 보이자 나들이 객들로 도심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이틀 내내 비가 쏟아지던 하늘은 오후가 되자 파랗게 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바닥 분수를 본 아이들은 물줄기 속으로 뛰어듭니다. 비 오는 내내 거의 집 밖에 못 나왔죠. 많이 더워졌는데 여기 시설이 또 분수해서 노는 거다 보니까 물놀이고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서. 날이 갠 뒤 습한 날씨와 함께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도심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주 그냥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물줄기도 한번 탔어요. 옷을 적셔가면서 오늘 지금 3시간째 놀아요. 소나기 예보에 실내 공간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형형색색의 수국 앞에서 시민들의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야외 결혼식장처럼 꾸며놓은 공간에선 저마다 인생사진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거의 어린이날도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계속 집 안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동물원 가자고 했는데 주말마다 계속 비가 왔어가지고 그래도 더운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겸사해서 나왔죠. 연휴 끝나는 거 알고 있어? 그래 어때? 학교 가야죠. 남부지방엔 연휴 기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전북 익산과 충남 서천에는 2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낮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 나흘 만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위성 발사에는 결국 탄도미사일이 사용될 텐데 이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공식 통보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시기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입니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이후 7년 만에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입니다. 1단 로켓과 위성 덮개는 우리 서해상 2곳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 지점도 통보했습니다. 위성 발사가 항행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지정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국제해사기구 결의에 따른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등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일본에 낙하하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1998년부터 북한이 6차례에 발사한 위성들 가운데 광명성 3호와 4호가 궤도에 진입했지만 정상 작동엔 실패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원리와 같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弾道ミサイル技術を用いた発射、これは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国民の安全に関わる重大な問題であると。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해 한미일 동맹 결속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G7 이후에 한미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정책적 입장이 정리되는 그것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서 발사 날짜가 결정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우리와 비교해 발사 명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외교부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21세기판 술탄이라 불리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파탄에 대지진 부질 대응까지 겹쳤는데도 이번 선거 승리로 최장 30년에 달하는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 튀르키예 국기를 흔듭니다. 지난주 1차 투표 당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던 에르도안은 결선 투표에서 52.14%의 득표율로 세 번째 대권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Sadece biz değiliz. Kazanan Türkiye'dir. 2003년 당시 내각 책임제였던 튀르키예에서 49의 나이로 총리가 된 에르도안은 2014년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중임 중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되면 추가로 5년 재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했고 이번 선거로 2028년까지 임기를 확정한 에르도안은 2033년까지 최장 30년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40에서 50%대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과 미흡한 지진 대처로 정권 교체가 예상됐지만 에르도안은 지역 패권국으로 강한 튀르키예를 표방하면서 민족주의 표심을 결집했습니다. Seçimin sonuçları ülkemiz için hayırlı olan oldu. İnşallah önümüzdeki bu 100. yılı tamamlayacağız. 당선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을 친애하는 친구라 표현하며 선거 승리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축전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튀르키예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공급망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내에서도 이단아로 불리는 에르도안이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에 들어서면서 외신들은 튀르키예와 서방의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전통의 고교야구 명문인 부산고가 황금 사자기를 품었습니다. 이로써 부산고는 4대 고교야구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기록을 썼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부산고와 설린 인터넷고, 고교야구의 명문답게 양교 동문과 학부모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기쁘고 항상 깃발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부산고 화이팅! 무조건 우승으로 가겠습니다. 설린 화이팅! 두 학교가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만난 건 57년 만입니다. 그제 결승 1회 도중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돼 오늘 설린 인터넷고의 무사 1-2루 상황에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이틀 전 제구가 흔들렸던 부산고 선발 성영탁에겐 뜻밖의 휴식이 기회가 됐습니다. 날카로운 변화구로 1회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뒤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아냈습니다. 31년 만에 결승에 오른 부산고는 작전 야구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타자가 출루하면 번트 실수 없이 득점권으로 보내고 어김없이 적시타를 터뜨려 차곡차곡 득점을 올렸습니다. 안타 14개를 몰아친 부산고는 12대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황금사자기에서 준우승 4번에 그쳤던 부산고가 5번째 도전 만에 정상에 오른 겁니다. 최다 타점, 최다 안타상을 휩쓴 부산고 1학년 안지원은 대회 MVP가 됐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 4관왕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서 더 만족하지 않고 더 2학년, 3학년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1차 1번이 되고 싶습니다. 황금사자기에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부산고는 역대 9번째로 4대 고교야구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비가 그치자 덥고 습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고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앞으로 30에서 80m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에는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 한때 경기 남서부와 호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린 터라 내일 아침까지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전주는 20도, 대구는 18도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쪽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는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하자 전 세계가 규탄에 나섰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한국이 실용위성 싣고 누리호 쐈을 땐 아무 말 없다가 북한도 위성 쏘겠다는데 미국도 유엔도 결의안 위반이라며 제재에 각오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순수한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안 믿는 거죠. 탄도미사일 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량 국가의 자업자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